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오늘 할 내용들 저희 멤버십 강의 자료 폴더에다가 강의안 넣어놨거든요. 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통계 특강 폴더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더는 어디서 갈 수 있냐? 그 채널 멤버십 그 게시판에 보면은 거기 폴더 링크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검정력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파워라고 하는 거가 되게 헷갈리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가설 검정할 때 사용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검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statistical test를 의미를 하겠죠. 테스트. 통계 검정을 의미를 하는데 그거에 힘이 얼마나 센가, 파워가 얼마나 센가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테스트 파워의 개념이고, 많이들 통계 검정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p-value라고 하는 거죠. p-value. 그리고 유의 수준, 이런 이야기가 있고, 기초 통계를 배울 때 테스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깊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파워에 대한 개념을 신경 써서 공부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검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중급 통계 그리고 수리 통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테스트가 나오게 된 그 원리를 이해를 할 때 이 파워 개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검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통계 검정이라고 할 때 보통 귀무가설, 그죠? 그리고 대립가설, 이 두 개가 있죠. 귀무가설은 기존에 내가 아니면 어떤 사회가, 그죠? 받아들이고 있는 참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가 16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분포의 그 모평균이 16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모평균 16이라고 하는 분포에서 나왔다 라고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은 누가 주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16보다 크다라고 해놓을게요. 이 통계 검정을 이제 한다는 건 이 기존의 참이라고 믿어지는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것인가, 혹은 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죠? 그리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냐 기각하지 않냐를 의미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것들의 표본 평균을, 그리고 표본 평균을 구한 이 결과 값이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분포 하에서 얼마나 그럴싸한가를 놓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런 통계 그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과정을 저희가 예전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저희가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었죠. 혹시 다 기억이 나시면 좋을 텐데,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의 단기 목표는 뭐냐? 통계 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창에다가 요 onlinestatbook.com이라고 하는 요 링크 보내놨잖아요.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클릭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윗단이 뭐냐면 모분포입니다. 모분포가 지금 현재는 정규분포로 생겼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검정색 벽돌이 5개가 떨어져요. 그리고 파란색 벽돌이 하나 떨어지죠. 이 파란색 벽돌이 표본 평균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벽돌이 실제 이 모분포에서 표본을 뽑은 숫자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왼쪽 끝은 0, 오른쪽 끝은 32라고 하는 숫자인데, 지금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검정 벽돌은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5개가 뽑혀 있다. 그리고 이 5개의 숫자로 만들어진 표본 평균이 여기 파란색 벽돌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면 이제는 기존에 뽑혔던 5개의 검정색 벽돌이 없어지고 새로운 검정색 벽돌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트 검정색 벽돌을 가지고 만든 파란색 벽돌, 이 또 하나 생기네요. 그죠? 얘가 이제 또 표본 평균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세트를 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트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제 5개가 뽑히는데,
어디서 봤더라? 5개가 뽑히는데 이거를 밑에 5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정색 벽돌을 저희가 많이 뽑고 이걸 이제 10만 번, 뭐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벽돌의 분포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 동그란 그 종 모양의 분포고, 그 다음에 중심은 모 분포의 중앙,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 분포의 표준 편차보다는 확 줄은, 그죠? 어느 정도 더 좁게 퍼져 있는, 그죠? 그런 분포를 띈다 라고 하는 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저희가 봤었던 거고,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종 모양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슬기로운 통계생활 채널 영상에 있습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게 신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모분포가 어떻게 생겼든, 그죠? 모분포가 이렇게 일자로 생겼든, 방금처럼 종 모양으로 생겼든, 아니면 이렇게 스큐된 모양으로 생겼든, 어느 정도 그 한 번 뽑을 때의 검정색 벽돌이 크다면, 이렇게 25개 이렇게 된다면은 이 파란색 벽돌의 분포는 언제나 종 모양을 이루게 된다. 여기도 원래는 분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도 이렇게 많이 뽑아버리면 이렇게 종 모양이 된다 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유니폼이더라도 종 모양, 그죠? 어느 모 분포가 어떤 그 모양을 따르고 있더라도, 그죠? 종 모양이 된다 라는 게, 이거가 이제 기억이 나신다면,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게 정규 분포에, 그 다음에 모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이라고 하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 귀무가설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었죠. 뭐였냐면은, 실제 예를 들어서 실제 모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생겼는데 이거에 그 중앙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 막대기 있죠? 얘가 이제 모평균이 되는 거예요. 모평균. 근데 어떤 누군가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는 저랑 같이 쭉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어느 정도 퍼밀리어한, 그러니까 그거를 익숙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죠? 통계 검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은 뭐냐? 실제로 내가 관찰한 벽돌들, 즉 표본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뽑혀 있는 거예요. 25개의 숫자들이 쭉 뽑혀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모분포가 16인 어떤 분포에서 나왔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라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어떤 통계 검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은 이렇게 숫자 25개가 주어지고, 이 숫자 5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발생시킨 모분포의 평균이 16인가 라고 봤을 때, 16을 지금 0에서부터 32 스케일로 놓으면 여기 정도거든요. 그죠? 여기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믿을 수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다. 이 판단을 하는 근거가 어떤 거였냐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파란색 벽돌을 하나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파란색 벽돌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16이라고 하는 게 그럴싸한가요? 마구니님 혹시 이거 다 기억하시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거 저희가 16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어떤 분포를 생각을 했었죠? 요사님도 다들 잠수 타셨나? 자, 질문 한 번 더. 이렇게 25개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조건은 뭐냐? 뮤가 16이에요. 그죠? 귀무가설이 16, 대립가설이 모평균이 16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 통계 검정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포를 생각을 하나요? 어떤 분포 하에서 이 파란색 벽돌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가? 뮤가 16인가? 귀무가설이 참일 때 x바의 분포, 굿, 좋습니다. 정규 분포 16을 중심으로 s제곱 나누기 n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게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게 결국에는 16이라는 게 참인 그 모평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통계검정의 논리가 뭐였냐면, 그래, 네가 네 말 믿을게, 일단 믿어볼게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 이미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16을 중심으로 이 파란색 벽돌은 무조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16이다. 그럼 16을 중심으로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 분포를 이 파란색 벽돌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중심근간 정리에 의해서. 이걸 이제 저희가 배웠고, 이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파란색 벽돌이 얼마나 관찰하기가 어려운지를 계산을 하는 게 p-value였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쪽 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파란색, 이 검정색, 이런 파란색 벽돌의 이 분포인 이 종모양 분포에서 이렇게 이 파란색 벽돌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 그리고 반대로 또 이 대칭인 지점에서 또 오른쪽보다 이렇게 오른쪽의 영역 계산을 하는 게 이제 p-value, 양측 검정의 p-value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이게 아직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영상 거의 한 1시간짜리 1시간도 더 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제가 뭔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려놓은 이거 있죠? 여기 지금 이 분포, 이 빨강선, 얘가 귀무가설 하에서의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을 때의 분포, 이 귀무가설이 참을 때의 분포니까는 중앙이 지금 뮤 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뮤 널일 때 그 기강력을 설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이 파란색 벽돌이 하나 떨어질 텐데, 그죠? 귀무가설이 참을 때의 그 파란 벽돌의 분포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 이 분포에서 5% 이하로 볼 수 있는 그 표본이 나오는 영역들을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5%, 왼쪽에 2.5%, 오른쪽에 2.5% 이 구간을 내가 어떤 판당 영역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 파란색 벽돌이 거기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난 네 말 믿지 않겠어. 왜냐? 네 말이 참이라고 했을 때의 분포 하에서는 이런 되게 관찰될 수 없는 영역에 표본 샘플이 떨어지면은 나는 믿을 수가 없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역이 기강력이, 그죠? 기강력, 글씨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양측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그죠? 단측일 때는 한쪽만, 왼쪽 아니면 쭉 오른쪽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게 내가 어떤 기강력의 시작되는 영역을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퀀타일로.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기강력에 대응하는 확률. 양측 검정에서 기강력을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양측 검정은 주어진 어떤 이 분포에서, 근데 이제 분포가 보통 교사님 말씀 질문 주신 거 있죠. 양측 검정에서 기강력은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포가 나오는 게 이제 T분포죠. 근데 그게 아닌 분포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카이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대칭 분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라서, 그거는 양측 검정에서의 p-value를 계산을 할 때 대칭은 아니게 됩니다. 왼쪽 끝에서부터 2.5%, 오른쪽 끝에서부터 2.5%를 잡는 건데, 그 대응되는 기강력이 대칭으로 나오진 않는다. 분포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reject or fail to reject. 태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응되는 어떤 확률을 알파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국말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only normal distribution or t distribution. 그러게요. 또 없을까요? 또 있을 수도.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분포 F 검정, 그죠? F 분포, 카이제곱 분포 이런 거는 이제 대칭 분포는 아니. 정규 분포랑 그다음에 T 분포만 일단은 대칭 분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력은 뭐냐? 반대로 검정력은 이제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이 세팅에서, 그죠? 아까 이 세팅에서 저희가 뭐가 달라졌냐? 검정력은 이렇게 되네. 귀무가설이 16일 때 분포는 이제 이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16이라고 귀무가설에서 이제 뮤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파워를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뮤 대립가설에서 주장하는 어떤 모평균이 실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8이다. 그러면 이 대립가설이 만약에 참일 때는 이 파란색 벽돌의 분포가 중심이 달라지겠죠. 아까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는 16이니까 16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한 거였다면 이제는 이 18 얘가 모평균이 돼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16, 여기는 18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8이라고 해봅시다. 마우스로 참 잘 그리죠? 너무 못 그려서 진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통계 검정에서 기강력을 이미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의 수준이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기강력을 이미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역, 기강력은 변하지 않아요. 이 같은 영역을 이제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의 분포를 생각해서 그 대응되는 기강력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파워가 된다. 그러면 결국 파워가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 파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이 아닐 때,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세팅에서 여러분 이 분포의 모평균이 16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뻥을 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제 거짓말을 이 테스트는 얼마나 잘 잡아내는가가 테스트 파워예요. 얼마나 힘이 센가. 거짓말하는 거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를 나타내는 게 테스트 파워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뻥치는 거를 얼마나 잘 잡아내나. 검정력은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유의 수준이 알파인 검정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그럴싸하고 뭔가 추상적으로 파워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통계 개념이 그렇고 수학 개념이 그렇고 공부가 그렇듯 이렇게 이빠른 말들, 그죠? 개념으로 그냥 뭐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필기 시험 같은 거, 뭐 통계 관련 자격증 볼 때 검정력은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 한 다음에 막 또 깜지 만들어가지고 막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관련 개념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실제로 그 수학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줄 알고, 그죠? 정확하게 특정한 세팅 하에서 파워는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과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이과인데 저희 어머님은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문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죠? 외우려고 막 무조건 암기. 저한테 하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왜 그 나란말싸미 중궁딩에 달아 그거 뭐죠? 그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막 외우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 뭐 문학 시간이었나 뭐 국어책에 나왔나? 그걸 계속 저한테 암기하라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우지 않는다라는 주의를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생각을 하던 아이여서 그런지 국어 선생님이었던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우냐고 하냐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컴퓨터 활용 능력, 그죠? 컴활 2급을 학교에서 취득을 하라고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엑셀을 결국엔 공부를 하고 엑셀 함수 막 이런 거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국어 공부하듯이 막 암기를 막 하는 거야, 암기를.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냐. 근데 또 엄마는 또 자기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한 머리였으니까 또 막 그냥 다 외웁니다. 막 카운트 이프, 그다음에 뭐 VLOOKUP 첫 번째 뭐 입력값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를 이런 뭐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문제 풀고 아니면 엑셀로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럼 떨어진다. 공부를 해야지 왜 공부를 안 하냐 막 하고는 결전의 날이 왔죠. 컴활 2급 시험장에 가가지고 둘이 같은 시험장에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 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나왔는데 저는 붙고 엄마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컴활 필기는 암기 컷 아닌가요? 필기는 암기죠. 근데 이제 실기 때도 아무튼 그렇다. 뭐든지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무조건 숫자나 특정 상황을 딱 가정하고 아주 그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검정력을 구해야 돼요. 검정력을 구하는 건데 뭐냐면 슬통 자동차에서 23년에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또 이거 원래 22년이었는데 23년으로 업데이트 해놨어요. 신형 모델이 한국자동차평가원에서 설정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의 기준이 평균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이 16 이상인 경우에 부여한다. 그래서 자기네들 차 15대를 이제 뽑은 거죠. 샘플로 표본을 뽑아서 15대의 복합 에너지 효율을 측정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나왔다. 표본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신형 모델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을 만족을 하는지 유의수준 5% 하에서 기강력을 구해보세요. 단 모분포의 분산을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기강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저희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해당 검정을 위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귀무가설은 이제 그 신형 자동차에 슬통 자동차에서 나온 그 신형 모델 전체죠. 모델 전체의 그 분포를 생각했을 때 그 모분포가 평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16보다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이것이 16 이상이다. 그래서 1등급이다 라는 거죠. 결국엔 16 이상이다 라고 수립을 해 놓으면 모분산을 가정하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서는 Z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고 Z통계량은 어떻게 나오냐? X바 마이너스 귀무가설에서의 모평균 그리고 시그마 현재 2로 되어 있죠. 루트 n 15개니까 n은 지금 15인 상황입니다. 얘가 표준정규 분포 0, 1을 따른다.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해되시죠? 아웃풋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요 표준정규 분포에서 유의 수준이 5% 하에서의 기강력을 구하니까 얘가 이 오른쪽에서부터 5%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이 1.645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항상 설명 들으면 이해돼요. 설명을 들으면 항상 이해가 된다. 이게 자기가 하려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자기 머리는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알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착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푸는 거다. 자기 혼자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Z통계량이 기강력을 설정을 하면 Z통계량 기준으로는 1.645보다 크면 됩니다. 그렇죠? 이 계산한 얘 값이 여기 1.645보다 크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강력을 계산을 할 때 보통 X바를 기준으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X바가 얼마일 때 이제 기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역산을 합니다. 어떻게 역산을 하냐? 이 기준 지금 X바가 얼마가 나와야지 이 계산된 값이 1.645보다 크게 나오나, 크거나 같게 나오는지를 역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 이제 넘겨서 곱해주면 되고 16 넘겨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X바가 16 더하기 1.645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15 이렇게 해가지고 28.74. 요 지금 기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X바가 28.74인 지역이구나.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X바를 구해서 그 값이 28.74보다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계산을 했는데 23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정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기강력이 28.7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강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내 표본이 평균을 내보니까 23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기각. 열심히 만들어야죠. 자, 기강력에 지금 X바 23이 속해 있나요? 23이라고 하는 이 표본 평균 관찰값이 이 기강력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기강력을 구해봤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파워를 구할 차례예요. 검정력을 구하는데, 검정력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귀무가설이 아닌 대립가설 하에서의 그 평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슬통 자동차의 실제 평균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이 17이다. 그랬을 경우에 위 검정에 그죠? 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하죠. X바가 28.74보다 크게 나올 경우에 나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하는 그 통계 검정. 그죠? 이 통계 검정의 검정력은 얼마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계산한 값 틀렸나요? 오케이. 16 더하기 1.645 곱하기 2 곱하기 sqrt 나누기 15. 이거 맞죠? 16.68497. 오케이. 왜 이렇게 해놨지? 뭔가 제가 조정할 때 잘못 조정한 것 같아요. 16.849. 그럼 이 뒤에도 다 틀렸네? 그래도 아무튼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16. 롤이 너무 하고 싶으셔서 급히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고 뭔가 제가 조정하면서 문제의 숫자를 계속 바꾸는데 그게 안 됐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빨리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16.84니까 16.84라고 놓고 실제로 평균 복합 에너지 평균 값이 17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나오는 값이 16.84보다 크거나 같게 같게 관찰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내가 기강력을 이미 딱 정해놨으니까 이 기강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죠? 대립가설 하에서의 확률을 구한다. 대립가설 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x바가 16.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얘를 옆에다가 양변에 x바가 16.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때 그것의 평균을 17을 양변에다 빼주는 거죠. 16.84 마이너스 17 나누기 시그마 루트 n 나누기 시그마 루트 n 위의 확률과 아래 확률이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만큼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실제로 x바의 평균 17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그것의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설마 다른가? 1.516이 아니겠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전 평생에도 저렇게 생각 못 하겠는데? 아니죠, 말이 안 되는데? 세상에, 잠깐만. 어디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6.84 마이너스 17 나누기 15 마이너스 0.3이네요. 0.3 마이너스 0.31이라고 해야겠다. 저걸 만들어서 증명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걸 뚝딱 만들진 않았겠죠. 그 전에 이미 계속해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만든 사람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피셔가 만들었을까? 네이만 피어슨이 만들었을까?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검정력까지는 네이만 피어슨이 아마 만들었을지. 네이만 피어슨 아니에요? 그니까요. 피어슨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확률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x바가 이 대립가설 17인 평균 하에서 16.84보다 클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0.31보다 큰 값을 나타낼 확률과 가질 확률과 같아진다. 따라서 얘는 이제 피놈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죠. 피놈 함수 마이너스 0.31 그다음에 로어 테일 추루로 하면 오른쪽 부분 구해지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0. 로어 테일 그러면 0.62가 나오네요. 16.84 그리고 마이너스 0.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0.31 62.16 펄스가 맞죠? 로어 테일 펄스 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으면 그냥 코박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검정력 구하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건 저랑 같이 풀어본 거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검정력 구하는 건데 똑같아요. 위에서는 양측 검정이 아니라 그죠? 단측 검정이었죠. 오른쪽으로 큰 거였는데 이번에는 양측으로 했을 때 위에 슬통자동차 문제에서 주어진 표본들을 사용해서 신형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효율이 16인지 16이 아닌지를 유수준 5%에서 검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실제 신형 자동차 평균 에너지 효율이 15라고 해본 가정을 하면 주어진 검정의 검정력을 구해보세요. 오케이? 앞에서 거의 똑같은 거 사용해서 기강력을 일단 구해야겠죠. 양측 검정에. 그리고 그 기강력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15라고, 그러니까 모평균이 15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의 검정력을 지금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드릴게요. 이걸 한번 구해보시라. 4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모분산의 표준 편차라고 바꿔놔야겠네.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잠시만요. 오케이. 타이머가 끝났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 비무가설, 대립가설. 비무가설 할 때 16보다 같다.
같거나 같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98%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 통계량의 귀무가설 하에서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유의수준 5%에 해당하는 기강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서 1.645가 아니라 얘를 놈 해서 0.975, 그죠? 아니면은 0.05, 0.025 하면은 마이너스 1.9599가 나오네요. 그래서 1.9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얘 지금 보면은 이제는 양측 검정이니까 양쪽에서 합해서 도합 5%를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5%죠? 여기서 2.5%, 이쪽에서 2.5%를 꺼내와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하에서 여기를 꺼내오는 거는 Q 놈 0.025 한 다음에 0, 1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마이너스 1.96이 나온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1.96 해서 기강력은 여기 오른쪽, 왼쪽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때의 X바 스케일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1.96, 그리고 또 하나는 1.96,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틀린 거 없죠? X바 마이너스 귀무가설하에서의 평균 16, 그리고 표준 편차 2 나누기 지금 15개 표본이니까 그것이 1.96보다 큰 애, 그것이 1.96보다 작은 X의 범위. 따라서 여기서는 1.96, 2 곱하기 15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더하기 1. 곱하기 나누기 SQRT 15, 17.1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이제는 마이너스 1.96이죠. 마이너스 1.96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14.98, 987. 그리고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14.98, 14.99로 해놓을게요. 두 번째에서 하니까 17.01 이렇게 나온다. 기강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숫자가 다르지? 전 틀렸어요. 저 맞죠? 지금 1.96으로 나온 거니까, 그죠? 1.96으로 했으니까 양쪽의 기강력을 잡으면 17.02, 01, 14.987 이렇게 나온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넣었네요. 그건 뭐 이제 실수니까 하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력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평균 복합 에너지 평균 값이 이제는 문제에서는 17이 아니라 15죠. 그러니까 여기를 15로 바꾸겠습니다. 15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좀 트리키한 파트가 뭐예요? 앞에서는 단측이라서 기강력이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귀무가설 하에서 얘가 지금 뮤가 16인 경우에 한해서 기강력을 이렇게 잡은 거고, 새로 대립가설에서의 모평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15가 아니라 16이고 이러한 분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파워를 계산할 텐데, 파워는 이 파란색 분포에서 이만큼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파란색 분포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 이만큼,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뮤가 15. 자, 그러면은 또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17.012, 그렇죠? 17.2이고, 그 다음에 뮤 널이 15인 경우에 오른쪽에 17.012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응되는 대립가설하에서의 평균 15, 그리고 똑같이 모표준 편차 2 나누기 스퀘어 루트 오브 15를 하면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되냐, 계산을 또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17.012 마이너스 15 나누기 하면 3.896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반대의 영역, 지금 3.89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여기에 대응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3.896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 부분 표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되,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G2가 아니라 L2로 바꾸고, 그 다음에 14.987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14.987 마이너스 0.025 마이너스 0.02, 그러면 이 두 개의 확률을 잠시만요, 이렇게 바뀐다. 되셨죠? 요 왼쪽 부분 초록색 영역, 오른쪽 부분 초록색 영역, 이 두 개를 구할 건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 하에서 Z가 마이너스 0.0251보다 작은 확률 더하기 3.896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클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아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P놈 첫 번째는 마이너스 0. 금붕어 기형이에요. 0.02 뭐죠 이거? 0251.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왼쪽을 구하니까 로어 테일은 그냥 수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놈 3.896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min 0, 1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로어 테일은 false로 해놔야 된다. 그래서 49%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된다. 퍼센트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다 보면 언젠가 사람 구실을 하는 날이 오겠죠? 분명히 옵니다. 그래도 검정력 뭘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죠? 이 Z 분포라서 사실 더 쉽긴 한데 뭐 T 검정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모분산 모 표준 편차 2가 이제 표본 표준 편차로 바뀔 뿐. 그죠? 검정력을 논할 때는 살짝 뭔가 다른 디테일이 추가가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다. 자, 확실하게 검정력 알고 지나갑니다. 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검정력은 개념은 알겠죠. 근데 이 검정력이 정리 및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개념이 검정력 좋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 어쩌라고, 이거 검정력 49 나와서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보통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 검정력을 쓰게 돼요. 그래서 검정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험을 설계를 할 때 검정력을 기준으로 샘플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아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보통의 테스트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검정력을 갖는 게 좋은 검정이라고 하냐, 그 기준이 80% 이상입니다. Z분포를 안 따르면 다르게 잡아야 하나요? 검정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큰 그림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표본에 한해서 2표본은 또 달라져요. 하지만 아무튼 이 샘플을 정하는 원리,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펀드를 할 때 그 거버먼트에서 펀딩 하잖아요. 어떤 그 연구 같은 거. 근데 그 연구에 검정력이 최소 80%를 기준으로 펀딩을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네가 어떤 지금 국가 돈 사용해서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검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검정의 검정력이 최소 80%는 돼야지 우리가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험 같은 걸 설계를 할 때 무조건 검정력을 80%를 충족을 하는 표본 개수를 맞춰야 돼요. 앞에서 이만큼 이제 여기까지 검정 계산하는 거 알았다 하고 끝내면 사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 80% 이상인 검정을 우리는 쓸 수 있는데, 좋은 검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앞에서 봐봐요. 이 앞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력이 49%인데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럼 이 검정은 못 쓰는 거네요. 안 되겠네. 그리고 이 검정을 계산할 때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당한, 아니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해서 검정력을 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립가설 하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는 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으면 통계에 좀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생각이 안 났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꼈다면 또 낙담하지 마시고, 재능이 있다고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다시 워딩 바꿀게요. 잘 따라오고 있다. 그지 않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평균이 뭔지도 몰라서 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평균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 즉 뭐 대립 가설 하에서의 소비 효율이 17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실제 평균이라고 하면 모평균이랑 헷갈리니까 바꿔야겠다. 평균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이 17이다 라고 하는 이 17이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요. 그 25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한 대립가설에서의 모평균이라는 이 값은 내가 실험을 설계할 때 신경 쓰는 최소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설계할 때 내가 주어진 어떤 그 레퍼런스 그룹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값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작으면 좋을수록 좋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모델의 소비 효율이 16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신형 모델은 16보다 더 개선이 돼서 더 좋아졌다는 걸 우리는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연구자나 아니면 이걸 만들어낸 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이 제조업체에서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비 효율이 1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 자기네들이 인정할 만한 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소 단위가 있을 거예요. 기존 16에서 15로 떨어졌다고? 이거는 제조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그죠? 15에서 16으로 떨어진 이 차이, 평균 차이 1이라고 하는 이 최소 단위를 얼마만큼 잘 디텍스트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표본을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 검정력이 80이 되도록.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럴 때 이제 그럼 역으로 이제 역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15니까 15일 때 파워가 지금 0.49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거를 표본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파워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분포가 작아지니까. 분포가 작아진다. 분포의 퍼짐이 작아지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파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샘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더 이렇게 좁게 되겠죠. 이렇게 좁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확률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같은 그 기강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수식 유도는 못하지만 개념은 잡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잠시만요. 1.96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15일 때. 그리고 레프트네요. 레프트. 뭔가 잘못됐는데. 얘가 레프트, 얘가 라이트. 49.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강력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파워 구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49%가 나왔다. 근데 얘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20개일 때, 6, 25개일 때, 파워 70, 좀 더 늘려야겠네. 30개, 78, 35개만 딱 돼도 84. 그러면은 최소 내가 1이라고 하는 그 1 떨어진 에너지 소비 효율이 1 정도 떨어진다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눈에 주목할 만한 효과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80% 검정력을 가지게끔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개 표본은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 아규멘트가 딱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파워를 계산하는 이유랑 파워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 그리고 파워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본을 개수를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일루님 안녕하세요. 퇴근이 늦는 바람에 늦었네요. 오늘 저희 검정력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 중간부터 보시면 딱 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올려놓을게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는 저희 오늘 한 거 강의안도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부기님, 슬통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이종 오류가 헷갈립니다. 이종 오류를 식으로 나타내면 1-파워 1-파워가 이종 오류예요. 굿. 이종 오류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죠? 여기서 요 윗 그림에서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대립가설이 참이긴 한데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버리는 오류니까 이거를 1- 이제 파워를 하면은 요 부분에 이종 오류를 베타라고 생각해서 헷갈린 것 같아요. 1종 오류, 2종 오류 되게 헷갈립니다. 또 그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염치 없지만 나중에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샘플 사이즈도 한번 해주시면은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도 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검정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도 한 스텝 나아갔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이 검정력 개념 저희 문제도 2개나 풀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커지면 검정력이 커지니까 여건이 된다면 항상 좋은 건가요? 그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 분포의 정보를 저희가 많이 꺼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조그마한 미세한 차이도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미세한 차이가 예를 들어서 표본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기존에 16인데 이 모분포가 16에서 15.88로 떨어졌어요. 0.2 정도 떨어졌어도 표본이 정말 많으면 이런 미세한 차이도 잡아낼 수 있는 실험이 설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의미한 차이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그 제조사 입장에서 0.2 떨어진 게 뭔가 주목할 만한 어떤 성과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검정력을 뭐 80%나 아니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좋지만 그 기준되는
이 차이를 딱 설정한 대응되는 표본 개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태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데이터 분석에서 대부분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와서 라는 게, 그러니까 유의미한 건 유의미한 건데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실제로는 어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막 16에서 줄긴 줄었는데 한 15.999로 줄었어. 0.00001이 개선이 됐다. 이게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펙트 사이즈는 실제 해석이 너무 어렵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겠죠? 이펙트 사이즈가 또 막상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을 텐데, 네, 아무튼 쓰잘데기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그쵸. 그러니까는 뭔가 이 정도는 우리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거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랬을 때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검정을 진행해서 그럼 기존보다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이 되네요. 제 분야에서도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인데 N수발로 통계 유의미성이 나오면 그냥 유의미하다고 밀고 나가요. 기준 이펙트 사이즈의 기준은 주관적은 아닙니다. 그 분포의 분산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다음에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거는 분야마다 다르죠. 통계 그 설계를 하는 그 주제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단위가 1단위가 유의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단위가 유의미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설계자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그 데이터를 잘 아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저희는 별만 뜨면 무지성으로 신나하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보면 한숨 쉴 만한 결과 분석을 합니다. 저희도 별만 뜨면 그만이에요. 여기저기 분야에서 별만 뜨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도 뭔가를 발견했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통계 검정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